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동생 부부의 끔찍한 행동 때문에 엄마를 잃을 뻔한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남동생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저희를 늦은 나이에 어렵게 낳아서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0여 년 전 돌아가셨고 엄마는 지금 70대 후반으로 또래 부모님들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편이죠. 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엄마가 연로하시다 보니 다른 친구들보다는 제가 엄마한테 좀 각별했습니다. 엄마와 좀 더 오래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도 좀 늦게 했고요. 저와 남동생은 둘 다 불만 없이 골고루 지원받아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을 이루고자 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왔어요. 그 덕분에 기반이 잘 잡혔고 벌이가 좋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할 말은 바로 하는 직설적인 성격이에요. 그런데 남동생은 저와 정반대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쌍둥이인데 제가 먼저 나와서 아들기를 다 죽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3분 차이로 남동생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으니 남동생이 불만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고 남동생도 그의 인생이 있으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돼도 남동생이 스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처음 올케를 데려왔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올케는 저와 동갑이고 남동생과는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자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남동생보다 사회 경험이 많으면서도 모아둔 돈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 전 매달 친정에 들어간 돈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 올케는 씀씀이가 커서 사치품도 많았고 할부로 산 외제차까지 있었습니다. 경제관념이 엉망이었죠. 차라리 경제적인 문제만 있었다면 그렇게 반대할 마음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경제권은 남동생이 관리하면 될 일이니까요. 상견례 전에 쌍둥이 누나가 있다니까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의준 씨 쌍둥이 누나라고 해서 얼마나 닮았나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거의 안 닮았네요. 아, 네. 쌍둥이 같지 않다는 얘긴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일란성이라 제가 그냥 누난 줄 알더라고요. 우리 셋이 다 나이 같은 거 알죠? 그럼 그냥 말 편하게 하는 거 어때요? 요즘 세상에 형님이니 올케니 하는 호칭 쓰지 말고 좀 트렌디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뭐 나야 괜찮은데 어른들이 보기엔 좀 좋진 않을 거예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늦둥이라 엄마를 비롯해 친척분들이 나이가 좀 있어서. 무슨 걱정이에요. 어른들도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지. 요즘엔 그런 거추장스러운 호칭 없이 이름 부르잖아요. 저도 그냥 의연이라고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친구는 아닌데 존대는 하되 이름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저도 유나 씨라고 할게요. 근데 어른들 앞에선 제대로 된 호칭 썼으면 해요. 아, 의연 씨, 의준 씨랑 되게 다르다. 좀 꼰대 같은 기질이 있네. 네? 농담, 친해지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농담을 해서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누나랍시고 동생의 결혼할 상대를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남동생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둘이 인사를 하겠다고 집에 찾아왔을 때는 정말로 별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보통 예비시댁에 오면 예의상 도우려는 행동이라도 하잖아요. 제가 꼰대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귀한 손님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앉아있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게다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가리지 않고 말하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이거 다 누가 먹는다고 고생스럽게 다 차리셨어요. 남기면 완전 아까운데. 식당은 먹기 싫음 남기기라도 하지. 이렇게 차려주시면 먹기 싫어도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어차피 애들이랑 두고두고 반찬으로 먹는 거니까. 아니,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근데 나물들은 좀 짜다. 어머니 짜게 먹는 거 안 좋아요. 짜? 이상하다. 간이 괜찮았는데. 의준아, 짜니? 아이, 그런가? 나는 맨날 먹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짜요. 평소에 짜게 먹으니까 잘 모르지. 그래서 의준 씨가 맨날 밖에서 먹으면 짠 것도 싱겁다고 하고 그랬구나? 제 상식에서는 빗나간 말과 행동들이라서 식사 내내 기분이 언짢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잘 먹었다고 인사한 뒤 과일 뭐 주실 거냐며 거실에 앉아 기다리는 것도 그랬습니다. 손님이니 뭘 시킬 생각은 없었지만 대놓고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고 남동생도 결혼이 늦었던 터라 초조해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나이가 있다 보니 손주 얼굴 못 보고 돌아가실까봐 결혼을 서두르신 것 같았고요. 결국 결혼은 진행되었고 경제권은 남동생이 싫어할 걸 알지만 불러서 한 소리해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남동생도 씀씀이가 마음에 걸렸겠지만 다행히 올케는 순순히 경제권을 넘겼어요. 친정 지원 문제도 가끔 용돈 드리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빠가 남기신 유산이 좀 있었는데 남동생은 결혼하면서 집 지원금으로 5억을 받아갔어요. 그보다 더 주셨어도 저는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유학 갈 때 쓴 돈이 많았고 그 덕에 벌이가 탄탄해졌으니까요. 남동생이 엄마를 모신다면 제 몫을 모두 포기하고 주는 것에 상관없다고 생각해왔어요. 제 몫을 모두 포기하고 주는 것에 상관없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결혼 후 남동생의 집 입주 시기가 어긋나서 6개월 정도 함께 살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 집의 가족이기보단 손님이고 싶어요. 의준 씨도 저희 집에 가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다 오는데 저도 어머님한테 그런 대접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야 어쩌다 손님으로 갔을 때 이야기죠. 앞으로 6개월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식사 준비를 거둘 수도 있고 집안일 같은 건 같이 해야죠. 그거야 어머님이나 형님이 하면 되죠. 저 하나 들어온다고 뭐 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의준 씨도 저희 집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수저도 하나 안 넣고 밥 먹고 TV만 보는데요. 거기다 대고 그럼 친정에 가서 살다가 가끔 손님 대접이나 받으러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았죠. 그만하라는 의미였어요. 아무래도 엄마는 아들 며느리를 끼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어지간하면 다 받아주려고 했고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더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넘어갔죠. 근데요, 미리 예고를 받았는데도 그 꼴을 보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수저 하나도 안 넣고 차려준 밥만 먹고 쏙 들어가요. 먹던 밥그릇 싱크대에 넣어 물 부어 두는 것은 초등학생도 하지 않나요? 원래 살던 사람에서 한 명만 늘었는데 수건 빨래부터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속옷 한 번을 안 빨고 기껏해야 부부가 사는 방 정리 정도 하는 게 일의 전부였어요. 엄마는 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뿐이니 자기가 하는 게 맞고 남동생 생활비를 주니 그거면 됐다고 했지만요.
보자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밥하는 거 돕고 피곤해서 일 갔다 와서 빨래하고 걷는 걸 다 해요. 남동생한테도 그렇게 시켰고요. 그런데 올케가 그렇게 하니 남동생도 슬슬 바쁘다 피곤하다며 집안일 참여율이 줄어들더라고요. 엄마는 나서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제 성격에 참을 수가 없어 신우질이 뭔지 한번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올케, 빨래 좀 개워요. 제가요? 왜요? 올케는 수건 안 써요? 저 옷도 올케 거 아닌가? 아니, 나는 이 집에 손님으로 머무는 사람인데 이런 법이 어딨어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의연 씨가 그래요? 엄마는 모르겠고 올케 때문에 내일이 더 늘어서 짜증나서 그러니까 빨리 해요. 아니 뭐 나 때문에 늘면 얼마나 늘었다고. 빨리 개우고 냉장고 청소 좀 할 건데 뭐 할래요? 음식물 처리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비위가 약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못 보고요. 할 줄 모르는 게 어딨어? 안 하는 거지. 그럼 설거지해요. 나 설거지 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으면 친정을 가든지 호텔을 가서 살아요. 그 뒤로 틈만 나면 불러다 일을 시켰어요. 밥을 먹을 때에는 못해도 숟가락이라도 놓게 했죠. 몇 주 편하게 지내다 그거 좀 시킨다고 불만이 많아 남동생과 싸우는 일이 생겼고요. 하루는 자기 아내와 싸우다 열받았는지 남동생이 저한테 와서 다짜고짜 따지더라고요. 엄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왜 네가 시키냐고 야단인데 그게 남동생이 아니라 올케 말이라는 게 빤히 보였죠. 이게 무슨 시집살이야. 공동생활에 대한 예의지. 왜 너가 난리냐고.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잖아 지금. 너네 밥 처먹은 설거지도 내가 해. 일 갔다 와서 빨래도 내가 해. 내가 거저 살아? 생활비 드리잖아. 생활비는 너만 드리냐? 나도 엄마한테 줘. 꼴랑 둘이 30만 원 내주면서 유세는? 넌 양심이 있냐 없냐? 엄마가 밥 해줘 빨래 해줘. 그만한 호텔 서비스도 1박에 30은 돼. 돈으로 유세 떨면서 엄마 부려먹고 싶으면 1,000만 원은 내놔. 장난해? 장난 같아? 난 앞으로도 그만한 일은 시켜야겠으니까 하기 싫으면 나가.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르고 넙죽넙죽 받아만 먹는 애나 자기 엄마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부려만 먹는 너나 똑같아. 엄마 허리도 무릎도 안 좋은 거 알면서 그러고 싶든? 남동생도 말문이 막혔는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은근슬쩍 빨래도 안 하려고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쏙쏙 빠지길래 빨랫감은 죄다 다시 방에 넣어줬습니다. 밥도 차려주지도 않고요. 앞으로 너네 빨래는 너네가 알아서 해. 밥도 알아서 차려 먹고. 생활비 내니까 물이랑 식기, 식재료는 쓸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만들어 놓은 거 갖다 먹기만 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실 청소 안 할 거면 나오지 말고 이 방 안에서만 살고. 화장실 청소 한번 안 할 거면 화장실도 쓰지 마. 그게 무슨 억지야. 해도 너무하잖아. 의연 씨, 아니 형님, 그건 아니죠. 이래서 저희가 시댁도움 받아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도움 줄 생각 없으니까 싫으면 나가면 더 좋고. 나가달라는 말인 거 모르겠어? 아무리 그래도 여긴 어머님 집이고 어머님도 말씀 없으신데 왜 형님이 나서서 그러시냐고요. 그때 엄마가 나서셨어요. 엄마도 이건 아니다 싶으셨던 것이죠. 게다가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치려는 저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면서 불만만 말하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요. 너네, 내가 자식 새끼라고 품어두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다. 적어도 너네가 쓰던 물컵 하나는 좀 알아서 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부터 10까지 이 늙은 엄마 덕만 보려고 해.
내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몸이 따라주질 않는데 어쩌겠냐. 적어도 너네 먹은 것들 설거지하고 빨래라도 알아서 하면 내가 좀 편하겠다. 같이 살면서 집안일 나눠서 하자는 게 시집살이면 옳게 진짜 시집살이 하는 여자들한테 욕먹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나도 너네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으니까. 그 일로 남동생 부부는 며칠을 싸웠어요. 남동생은 자기가 야근이 없거나 안 바쁠 때는 대신 하겠다며 없을 때 조금씩만 거들어달라고 했고요. 하지만 올케가 곧 죽어도 시댁에서 일 못하겠다고 고집부리는 통에 결국 단기 원룸으로 분가했어요. 시댁에서 일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던 걸까요? 그건 일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자기가 버린 것들 자기가 처리하라고 하는 것뿐인데요. 그렇게 분가를 시키고는 대면대면 살았어요. 남동생 부부는 집에는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에나 한 번씩 오고 가끔 남동생이 반찬 가지러나 한두 번 왔죠. 그러다 저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나고 자란 동네였고 유학 이후로는 처음으로 타지에서 살게 되었어요. 남편 직장 문제도 있었고 제가 이직하기 쉬운 곳이기도 했으니 장점이었습니다. 단점은 나이 든 엄마와 좀 떨어져 살게 됐다는 것뿐이었어요. 처음엔 결혼하지 않고 쭉 엄마를 모시고 살까도 싶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그것을 바라지 않았죠. 나이 든 늙은 부모가 짐이 돼선 안 된다고 저도 꼭 결혼해야 한다고 성화였고요. 그렇다고 억지로 누굴 만나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으로 출장 온 남편이 지인이었던 제 친구를 만나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렸지만 생활력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무엇보다도 예의가 바르고 다정한 모습에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엄마에 대한 제 고민을 깊이 알아주고 내가 사는 지역으로 이직도 고려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았어요. 여건상 제가 남편이 살던 지역으로 가는 게 맞았고요. 그렇게 타지에서 결혼 생활하면서도 2주에 한 번은 꼭 친정에 내려와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었으나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앞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아무래도 제 마음이 편한 선택은 제가 모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 집에 모시는 것으로 해서 마음이 놓였는데 뜻하지 않게 엄마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위 집에서 어떻게 사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 윤서방이 마련한 것도 아니고 같이 마련한 건데 사위 집 딸 집이 어딨고 사위 집이면 어때? 그래도 그게 아니다. 장모 모시고 산다고 남들이 흉본다. 엄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고 있어도 상관없어. 엄마, 지금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지금도 한 번씩 몸 잘 안 움직인다고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혼자 살려고 해. 하여튼 난 싫어. 살던 데서 살다 가고 싶지. 아는 사람이라곤 너나 윤서방밖에 없는 거길 가서 뭐하냐. 답답한 마음에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면서 설득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곳엔 의지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이모들도 살다 보니 더 멀어지기 싫기도 했겠죠. 게다가 옛날 분이라 그런지 결혼한 딸을 가까이 하고 사위 부려먹는다는 생각에 더 싫어하기도 했고요. 자식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남동생과 상의해야 했어요. 남동생한테 엄마 좀 모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에 모시는 것도 좀 어려워.
일단은 너가 좀 모셔가. 너네 매형이 방법은 좀 찾아보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내가 억지로라도 우리 집으로 모셔갈게. 근데 지금은 당신 몸이 그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심각성도 모르시고 저렇게 고집 부리시는데 별 수 없잖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 합가는 절대 없을 거라고 신신당부를 해놨단 말이야. 뭐? 아, 진짜 너는. 에휴, 어쨌든 그렇게 약속했어도 변수란 게 있잖아. 유나 걔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됐어도 모른 채 했을까? 자기 엄마랑 시어머니는 또 다르겠지. 아무튼 엄마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거 하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해달라고 해서 나도 말을 바꾸기가 좀 어려워. 그렇다고 엄마를 그냥 두자는 거야? 내가 자주 들여다보면 되지. 일 끝나고 매일 엄마 집에 들려볼게. 아휴,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이쪽도 저쪽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제가 모셔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보니 본인 의지를 꺾는 게 어려웠고요. 그때부터 파킨슨병을 공부도 많이 하고 매주 내려와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증세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에 매일같이 들른다는 남동생은 야근이니 뭐니 하면서 엄마를 찾는 일이 점점 줄었고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도 엄마 생각하는 건 나뿐인 것 같았으니까요. 남동생 성격에 엄마를 짐처럼 여긴다거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결혼 후 올케에 휘둘려 사는 것 같아 속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부모 문제를 남처럼 선을 그을 순 없잖아요. 결국 생각해낸 결론이 남동생과 같은 아파트 단지로 엄마를 이사시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같은 단지 작은 평수로 옮기는 쪽으로요. 그 옆으로 가면 남동생 시간 쓰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더 자주 들여다볼 수 있으니 부담도 줄어드니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동생을 만나 협상하려 했습니다. 부모님 유산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남동생에게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유산 분배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고 부탁할 생각이었던 거죠. 지금 집 팔고 나머지는 너가 좀 대출을 받아. 그래서 엄마, 너네 아파트 단지로 옮기자고. 대신 원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다 낼게.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살던 집은 너가 가져가고. 그럼 넌 손해는 아니잖아. 어? 아이, 그건 좀... 그럼 네가 대출을 좀 받아서 이사시키면 안 돼? 나는 이번에 집 사면서 받은 대출이 있어서 많이 안 나와. 넌 회사에서 좀 대출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아? 어차피 지금 사는 집 대출도 적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건 그런데 지금 내가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서. 왜? 그게... 뭐 돈 쓸 일이 있었어? 실은 얼마 전에 유나가 장모님 장인어른 가까이 모시고 싶다고 해서 대신 대출 받아서 이사하셨어. 뭐? 야, 김의준, 넌 생각이 있어 없어? 아픈 엄마 모시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면서 대출을 받아서 처가를 이사시켰다고? 그냥 대출만 받아준 거야. 원금 이자는 알아서 갚으신다길래. 결혼 전에 자기 딸이 벌어다 준 월급 한 푼 안 모은 집에서 무슨 수로 원금 이자를 갚아줘. 너 진짜 등신이냐? 아니야. 진짜 준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런 거라고. 그렇게 모시고 오면 내가 엄마 자주 들여다본다고 해도 유나가 할 말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가 자주 들여다볼 수는 있고 매일 가겠다고 해놓고 한 달에 고작 한두 번 가면서? 나도 할 만큼은 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옳게도 옳겠습니다.
자기 부모라고 생각했으면 온갖 야단을 하며 모셨을 거면서 혼자 남은 시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았을까요? 집 지원도 해줬고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었는데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잘 계시나 확인해달라는 것도 안 했어요. 저도 며느리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죠. 남동생도 옳게도 꼴도 보기가 싫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경비 아저씨께서 발견하시고 119에 신고해 주셨고 남동생과 저에게도 바로 연락을 주셨죠.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 다리뼈에 금이 갔고 근육이 놀라 당분간 좀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혹시 머리에 문제가 있을까봐 이틀 정도 입원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제가 병원 로비에 있던 올케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정말 차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아, 몰라. 갑자기 병원까지 쫓아오게 됐어. 오늘 민정이랑 아울렛 갔다가 이자카야에 가서 한잔 하기로 했는데. 맞아. 거기. 예약하기 대박 어렵잖아. 나만 못 가게 됐지 뭐. 이래서 홀시어머니가 문제야. 선아야, 너는 절대 홀시어머니 자리에 시집가지 마라. 그저 아들이 봉이라 이래서 부르고 저래서 부르고. 딸이 데려가겠다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안 갔어. 아유, 밉상이야 정말. 시모 자리가 원래 그런가 봐. 그냥 밉상해. 아! 뭐?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밉상? 홀시어머니가 문제? 형님, 이것 좀 놓으세요. 놓고 말하세요. 이게 진짜 두고 보자 하니까. 내가 너 예뻐서 두고 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바랬냐? 우리 엄마 아프다고 네가 모시기랬어? 들여다보기랬어? 형님, 그게 아니라 이것 좀 놔주세요. 아파요. 너네 엄마라도 그랬겠냐? 너네 엄마가 저렇게 다쳐도 그런 소리 나오겠냐고. 너는 천벌 받을 거야, 이 미친년. 유나야. 야, 이 김의원. 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거 놔. 이 등신 같은 새끼야. 너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후회는 하지 마. 죽을 때까지 엄마 볼 생각도 하지 마. 엄마 내가 모실 테니까. 저런 것도 자식 새끼라고. 그날 퇴근하자마자 병문안을 온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가 나이가 들면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혼도 미뤘던 저라서 엄마를 저대로 두는 게 정말 힘들다고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 엄마를 두고 다른 지역에 갔던 저지만 더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동생은 믿업지 못하니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머물고 싶다고요. 당분간 주말 부부로 살아야 했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주말마다 친정으로 오기로 했죠. 그 길로 저는 바로 휴직계를 냈고 엄마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시집간 딸의 손을 빌리는 것 때문에 사위에게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제가 있으니 한결 편해 보이셨어요. 불편한 다리에다가 안 그래도 파킨슨 때문에 운동 능력이 많이 저하된 상황이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차차 자신의 병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좀 모셔가려나 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의연아, 유산 상속 미리 할까 싶은데. 뭐? 상속은 무슨 상속이야. 진짜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그게 아니다. 내 병이 그런 병이지 않니? 너네가 알아서 챙기겠지만 나는 너한테 좀 더 남기고 싶어서 그래.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너네는 신경 안 쓴다. 유나, 그게 좀 신경 쓰여서 그렇지. 유나? 의준이, 그건 내가 준 만큼만 가져가도 아무 말 안 할 녀석이지만 유나 그게 고집 부리면
네 것도 욕심을 부릴 거야. 며느리도 자식이라지만 잘하는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다. 아까워 그거한테 가는 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네. 그래도 며느리라고 한없이 감싸기만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 결혼 잘못해서 내 아들 등신돼 가는 거야.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만 너까지 피해보는 거 싫다. 그것들 손에 들어가봤자 자기 친정에나 가져다 주겠지. 그래도 엄마가 알아서 다행이네. 알았어. 조만간 의준이 불러다 이야기해. 엄마가 워낙 말수가 적고 불만이 있어도 내색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올케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 재산 정리를 할 때가 되니 괜한 걱정이 앞선 겁니다. 아버지께서 힘들게 모은 재산이었기에 이왕이면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셨어요. 아이가 늦게 생겨서 젊어서 보육원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다니셨죠. 남동생이랑 이야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엄마가 뜻이 있다면 유산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저는 찬성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남동생을 불러다가 유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올케까지 따라온 거예요. 엄마 예상대로 남동생은 자신에게 주겠다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데 올케가 끼어들어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어째서 이 사람이 더 적은 거예요? 너네는 결혼할 때 지원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따지면 형님도 유학생활하면서 가져가신 돈 많잖아요. 그렇게 따져 물으면 의준이 저거한테도 그거 못지않게 들어갔다는 건 알아둬야 할 것 같구나. 안 그러냐? 뭐 그렇지. 등록금에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용돈 타서 쓰면서 의연이만큼은 아니어도 단기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의연이는 오히려 대학 다닐 때 장학금 타서 든 돈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내가 엄마 모실 건데 사실 의준이 너한텐 이것도 많은 거 아니야? 뭐 누나가 엄마 모신다고 하면 그렇긴 하지. 무엇보다도 올케가 뭔데 지금 우리 남매가 부모님 유산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왜냐뇨. 저도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네. 자식은 무슨 자식? 손님 대접해달라면서 손님이 남의 집 재산에 왈가왈부할 수 있나? 아니, 어쨌든 저는 의준이랑 부부로 사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아.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엄마가 미리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니까. 올케는 끝까지 납득하지 못했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느닷없이 남동생 부부가 엄마를 모시고 가겠다고 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갑자기? 집 근처에도 모시기 힘들다고 했으면서 엄마를 집으로 모신다고? 엄마는 계속 여기 살고 싶어 하시는데 무리하게 친인척도 없는 네 사는 지역까지 가는 건 좀 그렇잖아. 그거야 전에도 말했잖아. 근데 곧 죽어도 안 된다고 한 건 너 아니야? 유나한테 그것만큼은 약속했다면서. 아니 뭐 유나도 엄마가 그렇게 안 좋아지신 거 보고 마음이 안 좋았겠지. 뭐? 걔가? 하하, 퍽이나. 야, 너는 같이 살면서 네 아내를 그렇게 몰라?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야? 뻔하지. 너 지금 내 상속분 탐내냐? 말을 왜 그렇게 해? 유산 그거 얼마나 된다고? 됐어.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유나한테도 끼어들지 말라고 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나 그거한테는 엄마 못 맡겨. 왜 못 맡겨? 그리고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설마 엄마 방치라도 할까봐 그래? 너만 엄마 자식이야? 나도 엄마 자식이야. 그러니까 왜 그 자식돌이를 지금껏 안 하다가 이제야 하겠다고 나서냐고.
그리고 세우기 하나도 보기 힘들다고 자기 친정부모 도움받으면서 화장실 하나도 부축이 필요한 노인네를 지가 무슨 수로 돌봐? 너가 일 그만둘 거야? 난 휴직계 냈고 정 안 되면 일 그만둘 거야. 그러지 말고 좀 믿어줘라. 너가 그랬잖아. 엄마 죽으면 후회할 거라고. 후회 안 하려고 그래. 저는 도무지 남동생 부부를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것이 있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제가 아닌 엄마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엄마가 잠시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말 것도 없이 저것들 유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해도 듣질 않으면서요. 그리고서 엄마는 제 걱정도 모르는 바가 아니니 당장 유산 상속을 하는 대신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했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했고 공증 절차도 받았습니다. 끝까지 부양한 자식에게 유산의 80%를 남긴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유언장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재작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했죠. 당장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인지 올케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지만 그만하면 됐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그렇게 동생네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가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올케를 아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특별한 목걸이 하나를 제작해 걸어주었어요. 사원증처럼 생긴 목걸이인데 엄마의 사진과 제 핸드폰 번호와 집 주소가 쓰인 것으로 사실은 소형 녹음기였죠. 혹시 모르니 늘 목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면서요. 그리고 전처럼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 엄마와 외식도 하고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목걸이 녹음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자다가 침대에 실수하고 만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생전 그런 실수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진짜. 아휴, 미안하다, 아가. 내가 왜 이러지? 이불은 그렇다 치고, 매트,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실수하실 것 같으면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얼른 세탁기에 가져다 넣으세요. 응, 알았어. 아, 진짜 환장한다, 환장해. 내가 진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노인네를. 뒷부분은 소리가 멀어져서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 엄마 면전에 대고 면박을 주는 이야기였죠. 엄마가 얼마나 놀라고 무안했을지 생각하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녹음을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길어서 전부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화가 나고 기가 찬 내용들이 몇 개나 더 나온 거예요.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야단하질 않나, 허리가 아프다고 일으켜달라는 말도 무시한 정황도 보이고요. 듣고도 믿기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짝! 어머니, 여기 다 흘리셨잖아요. 이게 왜 흘렀지? 진짜 일을 만들지 못해서 난리야. 그 앞에 짝 하고 살 붙이는 소리가 대체 무슨 소린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었더니 기억은 안 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정황상 엄마 등이나 팔뚝을 치면서 타박을 한 것 같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 길로 더는 못 참겠다 싶어 올케한테 가던 길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벌써 진료를 2번이나 빼먹은 거예요. 주기적으로 진료를 보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병인데 병원 진료를 빼먹다니요. 너 엄마 왜 병원 안 데려갔어? 병원? 아니 무슨 말이야. 데려갔어. 병원에서 연락 왔어. 지금 진료 2번이나 빠졌다고. 그럴 리가. 유나야, 엄마 병원 안 모셨어?
어? 아, 깜빡했네. 세우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요, 형님.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형님! 저는 올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동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엄밀히 말해 제가 엄마를 올케한테 맡겼겠습니까? 너만 자식이냐, 나도 자식이다 했던 남동생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올케한테 맡겨두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하는 소리가 병원 안 모셨어라니요. 병원에 데려가라고만 했지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러니 저렇게 멍청한 질문이나 하고 앉았을 거 아닙니까? 아이씨, 너 뭐야?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너 엄마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 너야말로 엄마 앞에서 뭔 짓이야? 너는 네가 사는 집에서 엄마가 무슨 대접받는지 알기나 해? 너는 뭐 알기나 해? 우리도 애쓰고 있어. 애 키우면서 엄마 돌보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서 엄마 이불에 실수했다고 소리 지르고 면박 주고 밥 먹다 흘렸다고 때려도 되냐? 뭐? 그게 뭔 소리야? 저는 대체 무슨 소리냐는 남동생과 사색이 된 올케 앞에서 핸드폰으로 옮긴 녹음 몇 개를 들려주었습니다. 명백히 때렸다고 볼 수 있는 그 의문에 짝하던 소리도요. 남동생은 놀랐는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가서 몇 번이나 다시 듣더라고요. 그리고 올케를 보는데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몰랐던 거죠. 하지만 자식이 엄마를 모셔놓고 그걸 몰랐던 것도 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형님, 지금 어머님한테 녹음시키신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거 명백히 불법이에요. 불법? 법조하는 것 같은데 진짜 법대로 해줘? 이거 명백한 학대야. 노인학대. 너 수준 이하인 줄은 알았지만 진짜 무서운 애다. 엄마 성격 빤히 보이니 그렇게 해도 말 안 하겠다 싶었지? 우리 엄마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뭐 하나 믿는 구석도 없이 이 집에 엄마를 보냈겠어? 그리고 의준이 너가 제일 나쁜 놈이야. 알지? 몰랐어. 모르는 것도 죄야. 너나 나나 엄마 그런 수모 당하게 한 거 반성해도 모자라. 알아? 엄마는 그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거실에 앉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보고 싶지는 않은지 그저 베란다 창밖으로 무심히 시선을 던져놓고서요. 들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알아주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된 욕심으로는 알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저는 그 길로 엄마를 엄마가 살던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 집은 혹시 몰라 그대로 둔 것도 있지만 일단 처분까지 시간이 걸려 손을 못 댔거든요. 안에는 우리 가족의 손때가 묻은 물건이 가득한데 그걸 일일이 선별하는 것도 일이었으니까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그 집을 그대로 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울며 묻는 내게 엄마가 그랬어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를 리가 아니니 일단은 참아봤다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던지요. 참을 게 따로 있지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사는 것을 참느냐고 자식 가슴에도 대못이 박힌다고 엉엉 울었어요. 놀란 건 남동생의 결단이었습니다. 평생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줄 몰랐던 녀석이 올케에게 이혼이라는 카드를 던지고 나온 거예요. 그 길로 올케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형님, 잘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말이 그렇게 세게 나간 것뿐이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 때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때리겠어요. 그럼 그 소리는 뭔데? 뜻대로 안 된다고 등짝이나 팔뚝을 쳤겠지.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혼 못해요. 저 혼자 어떻게 세욱이 키워요. 세욱이가 자기 아빠 얼마나 좋아하는데. 세욱이한테 아빠 없는 가정 만들어주고 싶지도 않고요. 어머니, 제발 우리 세욱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어머님한테 용서받지 않으면 저 꼼짝없이 이혼이에요. 그렇게 매일같이 와서 눈물바람을 하니 엄마 마음도 많이 불편했겠죠. 저도 딱 하나 조카가 걸렸습니다. 당장에 찢어놓고 싶은 저도 조카가 자꾸 눈에 밟히는데 엄마는 오죽했겠나요. 결국 엄마가 남동생을 불러다 그만하면 됐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다독였죠. 남동생도 올케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자식이 있다 보니 섣불리 이혼할 수도 없어 속이 상했어요. 위기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냐. 이 일로 유나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다. 실수도 품어줄 줄 알아야 가장이야. 그 일이 있고 저희 집에 엄마를 모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모시러 가겠다고 할 때마다 동생이 자꾸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냥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미 이야기 다 끝냈잖아. 엄마도 그냥 여기 있으시겠다잖아. 걱정하지 마.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세욱이 재롱도 보고 병원도 다니던 곳으로 다닐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 마음이.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올케랑 엄마를 단둘이 둘 수 있겠어? 나도 알아. 그 일로 우리 이야기도 많이 했고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단단히 약속도 받아뒀어. 어지간하면 저한테 보낼 것 같은데 남동생이 다시 고집 부리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남편 쉬는 날 같이 내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와야겠다고 마음먹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다고 하니 제가 기가 막히고 황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사라지다니! 요즘 좀 오락가락하신 것 같더니 근처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축제장에서 세욱이 챙기는 사이에 사라졌어. 아픈 사람 끌고 무슨 축제장이야. 너넨 둘씩이나 돼서 엄마 하나 제대로 못 봐? 나도 한다고 했어. 일단 실종 신고해놨으니까 기다려보자. 아, 진짜. 내가 널 믿은 게 잘못이지, 내가. 그때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엄마를 영영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우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남편이 데리고 엄마가 사는 곳으로 갔죠. 그리고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동네 근방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도 알렸고요. 곧 여든이 되는 노인이 무슨 힘이 남아돌아 멀리 갔겠습니까? 핸드폰으로 엄마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다녔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더 커졌고 남동생을 보자마자 저는 무지막지하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했습니다. 남동생은 순순히 제 주먹을 받아만 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건 올케의 태도였어요. 저는 먹을 생각도 씻을 생각도 들지 않은 상황에서 올케는 혼자 밥도 먹고 애도 씻기고 화장품까지 다 챙겨 바르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게 정말 기이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올케는 지금 편한가 봐? 뭐가요? 이 상황에 그렇게 속 편하게 씻고 화장품 바를 정신이 있어? 형님, 괜히 시비 걸려고 트집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같이 하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어머님 걱정 많이 돼요. 안 그래도 요즘 기억력도 안 좋아지셨고, 그럼 그럴수록 제대로 살펴야 할 거 아니야. 저도 몰랐어요. 세욱이가 갑자기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 있다고 뛰어가 버리는데 그럼 어머님 보자고 아들 놓쳐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 힘든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린 건데? 아,
됐다. 말을 말자. 내가 너네랑 무슨 말을 하겠니?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뭘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고 경찰에 맡기고 손만 놓고 있는 남동생을 두고 저와 남편이 그 근방을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제발 엄마 좀 찾아달라고 그 작은 동네의 읍내 상인들까지 찾아다니면서 호소했어요. 그리고 기적같이 엄마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무려 사라진 곳에서도 2시간이 떨어진 장소였어요. 대체 어떻게 거기에 있었던 거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사이 병에 더 문제가 생긴 건지 제 물음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말수가 적어져서 그 길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치매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파킨슨으로 인지 능력 저하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단 무사히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그래서 겨우 우리 집으로 모셔다 놓고 제가 붙어서 하루 종일 내내 붙어 있었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사위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는 않아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도 많이 노력해 주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하시라고 하면서 말도 자주 걸어주고 퇴근길에 엄마 좋아하는 음식도 사오고요. 엄마랑 둘이 데이트하겠다며 저를 두고 같이 산책하며 운동시켜주기도 했죠.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 겁니다. 갑자기 남동생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걱정됐나 했습니다. 그런데 쩔쩔매며 하는 소리가 기가 막혀요. 혹시 유산 상속분을 미리 좀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돈이 급해서 그래. 갑자기 돈이 왜 급해? 유나가. 올케가? 실은 제가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뭐? 저만 잘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거 잘 되면 어머님도 더 큰 집에서 모실 수 있고 아니 아무튼 그냥 욕심을 부린 건 아닌데 진짜 좋은 기회라고 해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뭐? 집을 담보로 받았다고? 미쳤네, 미쳤어. 그렇게 됐어. 일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염치 없지만 내가 미리 좀 유산 받아갈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상황인데 엄마는 남동생을 빤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거라니. 의준아, 네 거는 한 푼도 없다. 어? 아니, 누나가 좀 가져가더라도 그래도 내 몫은 있을 거 아니야. 유언장 다시 작성해놨다. 누나한테 다 주고 나머진 다 기부할 거다. 어머니, 기부라뇨. 아들이 있는데 왜 기부를 하세요? 너는 결혼할 때 준 걸로도 충분해. 그 이상은 안 되겠다. 엄마, 지금 급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처음에 약속도 하지 않았냐. 부양자식한테 주는 걸로 너네도 동의했고. 우리가 모시겠다고 한 거 엄마가 간 거잖아. 물론 우리가 실수는 좀 했지만 최선을 다한 거 엄마도 알잖아. 어머니, 너무 서운해요. 지금 저희 상황이 많이 힘든데요. 안 그러면 집 팔고 집 옮겨야 하는데 세우기 키우기엔 지금 집이 적당하단 말이에요. 전 그러시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 사람 목 찾을 수밖에 없어요. 뭐, 소송? 그래, 마음대로 해라. 엄마!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다. 너는 내가 보태준 집값이면 네 목 충분히 챙긴 거야. 너한테 준 만큼 의연이한테 주고 나머진 보육원에 기부할 거다.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대체 네가 날 위해서 뭘 최선을 다했냐.
네 가족을 위해, 네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날 버리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이것도 내 죄다 싶어 끝까지 묻어가려 했는데 말이다. 여기까지 찾아와 돈만 밝히는 게 나는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되겠다. 의준이, 윤하, 너는 나를 일부러 버린 거 아니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 같으니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 네? 의준아, 너는 어떻게 했냐? 둘이 나를 차에 태우고 거기로 데려다 놓지 않았냐? 그리고 찾으러 올 때까지 잠시만 좀 있으라면서 내 핸드폰도 의연이가 준 목걸이도 그때 네가 빼갔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진짜야? 너 말해봐. 진짜야? 형님, 지금 어머님 말 믿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아픈 분이세요. 지금 그냥 저 괴롭히시려고 하는 말이라고요. 똑바로 말해. 옳게 그때 뭐라 그랬어? 세욱이가 제멋대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엄마 놓쳐버렸다고 했지? 제가요? 아닐걸요? 어머님이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잠깐 그 자리에 계셔라 하고 물건 가지러 갔다가. 엄마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는 거야. 지금 혼란이 생긴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 아직 치매 아니야. 병원에서도 검사 다 받아봤어.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증상이 나온 것뿐이지. 엄마 다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너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엄마가 해준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축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요 며칠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고 저들끼리 계획을 한 거였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엄마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아는 사람에게 맡겨두고는 실종신고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그대로 두기로 하려던 심산이었던 거겠죠. 엄마는 치매가 아니라 일시적 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상황이었을 뿐이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가면서 남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기약도 없이 남의 집 살이하면서 밥을 하고 청소도 했대요. 그러다 그 집에서 한눈을 판 사이에 집 밖으로 나와 그냥 무작정 경찰서로 갔답니다. 전화고 뭐고 없으니 경찰서에 가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요. 몇 번을 생각해도 아들이 자신을 버리듯이 두고 간 것이 맞나 싶어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야 털어놓은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동생 머릿속에서 나왔을 것 같진 않아 추궁하니 둘은 끝까지 발뺌을 하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희를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나는 남의 집 자식인 너는 몰라도 내 자식은 좀 믿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서 그 집에서 여러 날 잠도 못 자고 네 생각만 했다, 의준아. 난 너를 모자라게 키운 것 같지가 않은데 대체 뭐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엄마, 그게 아니라. 아무리 제 자식 자기 마누라가 1순위가 되었어도 그렇지. 아무리 재산이 탐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그럴 수가 있는지. 엄마. 의준아, 나는 너네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다. 그리고 당분간은 둘 다 안 보고 싶다. 엄마, 그게 아니라 오해야. 오해라니까.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다 시끄럽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너는 정말 천벌 받을 거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야. 담보대출이니 뭐니 너네가 알아서 다 정리해. 그렇게 퍼다 준 너네 친정한테 달라고 하든지.
형님! 당장 안 꺼져? 그리고 의준이 너도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행여나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도 연락 안 할 거니까 기다리지 마. 그 길로 남동생 부부를 쫓아내듯 내버렸고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간 집에서 저와 엄마는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는 그 길로 바로 유산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제게 여생을 부탁하며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젊었을 때부터 오갔던 보육원과 노인복지원에 기부하셨고요. 남동생은 뻔질나게 찾아와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유산은 정리되었으니 더는 찾아오지 말라는 내 말에 남동생이 용서를 구할 기회를 좀 달라고 울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남동생은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자식 키우는데 만만찮은 돈이 들 거라고 자꾸 겁을 주면서 올케가 무리한 투자를 요구했다고요. 투자로 돈 번 지인의 정보라고 하면서 설득하면서요.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받을 유산이 있으니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요. 그래서 처음엔 겁이나 조금 투자를 했는데 그게 정말로 1.5배가 되어 돌아오니 이거다 싶었답니다. 당장 엄마가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는 로또에 버금가는 큰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이 멀었대요. 그래서 집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키웠는데 그게 망한 겁니다. 그리고 빨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엄마를 잠시 실종 상태인 것처럼 꾸미고 방치한 것이죠. 엄마의 병은 완치가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병이다 보니 차라리 완전히 기억을 잃길 바라면서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자식이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뭐에 홀려 미쳤었나 봐. 엄마 미안해. 내 진심이 아니야. 진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엎드려오는 남동생을 당장이라도 흠씬 때리고 쫓아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한숨만 푹푹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 남동생을 빤히 바라보며 하는 말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왜 그렇게 울어? 아유, 안쓰럽게. 엄마! 울지 마, 총각. 괜찮어. 괜찮을 거야. 엄마 나 알아보겠어? 응? 우리 딸이지. 왜? 그 순간 남동생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어오다시피 들어와 엄마를 끌어안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엉엉 울었죠. 엄마가 당황해하고 불편해해서 억지로 떼어놓고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남동생을 잊은 건 아니었지만 치매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후에도 남동생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 뒤로도 몇 번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남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남동생도 어쩌면 저도 잊어버리겠죠. 엄마의 병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앞으로도 느리지만 천천히 더 깊은 병의 중심부로 달려갈 겁니다. 엄마의 마지막 기억 속에 남동생이 그렇게 남아버린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남동생은 그 며칠 사이에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총각이라고 부르는 엄마 손을 잡고 어제도 한참을 울다 갔습니다. 이혼은 하기로 했다고 해요. 올케 친정집에 대출금이 있으니 집을 팔고 남은 돈은 남동생이 갖고 양육권을 넘기기로 했답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올케의 욕심과 우유부단한 남동생이 만든 비극이겠죠. 왜 그 비극에 엄마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